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달라붙은 기생충 무리를 박멸시킨 40대 여자입니다. 지금껏 살며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고마움은 일절 알지 못한 채 빌붙는 법밖에 모르는 무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제 자신이 바보 같아 잠시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글귀에서 이러더군요. 인생은 모두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를 고쳐나가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말입니다. 그 글귀를 보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저 명언처럼 실수를 고쳐나가기 위해선 과거를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천천히 되짚어 보기 위해 일기장을 써내려가듯 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 다른 분들께선 저 같은 실수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방광역시 출신으로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식밖에 모르던 부모님은 저와 두 남동생을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죠. 살던 지역에 취업한 동생들과 달리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후 저는 쭉 서울의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작은 웨딩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전 나이 28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구급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차로도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던 강원도 산골에 있는 다 쓰러져 가던 집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두 여동생과 자랐던 터라 항상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남들 하는 걸 다 하고 살 수 있겠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법을 알아야 인생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더라고. 비록 가난했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현명해 보였기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외곽에 위치했다곤 해도 서울이라고 비싸긴 했지만 운이 좋게 금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찾았거든요. 시댁은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했죠. 우리 부부와 두 손아래 시누이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각출해서 보내드렸어요. 부부는 남의 땅을 빌려 작게 쌀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그 벌이로는 빚까지 갚으며 살아가긴 조금 빠듯하셨거든요. 평생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걸 알기에 저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연년생 아들 둘을 낳으며 일을 그만뒀던 전 큰아들이 4살 때 아버지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직접 웨딩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전에 미리 계획했던 창업 기획서도 있고 부도가 나서 망했던 전 회사 상사 두 분이 저를 믿고 창업 멤버로 와주기로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워낙 이쪽에 대해 많이 공부해 성공해낼 거란 자신도 있었고요. 처음 몇 번은 난관에 봉착하긴 했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사업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식의 구성을 달리해 내놓은 웨딩 상품이 잠시나마 대박을 치기도 해 제 회사는 사업 시작 3년 만에 제법 빠르게 성공 반열에 올랐죠. 아버진 됐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투자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대부분을 모아 빠르게 아버지께 빌린 투자금도 갚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제 나이 36에 시댁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제 평탄했던 인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마, 큰일 났다. 우리 집이 온데간데 없이 폭삭 주저앉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그건 바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시부모님의 집을 덮쳤다는 엄청난 비보였어요. 산사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산 가까운 곳에 집이 위치해 있던 시부모님은 한순간 집을 잃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읍내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던 시부모님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마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두 분은 우선 근처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며 혼자 살던 막내 신우의 집으로 거처로 옮기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빼서 두 분을 뵈러 가니 그 짧은 사이 두 분의 얼굴이 지나치게 수척해지셨더군요. 우린 이제 끝났다. 가진 거라곤 이 두 몸뚱이랑 그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한들 얼마나 해주겠니? 나랑 네 시애미가 그나마 농사 지으면서 입에 풀칠했는데 그 놈마저 엉망이 되어버려서 올해 수확은 다 날라갔다. 땅 주인 말이 그거 복구하려면 한참이래. 이래서야 내년엔 그 땅 빌려서 농사도 못 짓게 생겼으니 우린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평생 고생하신 두 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전 고민 끝에 두 분께 아파트 한 채를 얻어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제 농사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시니 두 분이 사시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얻어드린 거죠. 다행히 시골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사를 한 날 두 분은 아이처럼 웃으며 신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아이고, 볕도 넉넉히 들고 창문도 튼튼한 게 우풍 같은 건 들지도 않겠다.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아유, 들다 마다. 나랑 영감 생전 이렇게 좋은 집에 살 거라곤 꿈도 못 꿔봤다. 아이고, 이 화장실 깨끗한 것 좀 봐. 욕조도 있어. 고맙다, 어머마. 내가 이런 아파트 사는 친구놈들 집에 놀러가 봤을 때 내심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우리가 사업 성공한 며느리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는구나. 너무 좋아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참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 또한 기뻐하던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순박해 보였던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 욕심이란 놈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비싼 실내 골프장 회원권을 끊고 강습을 받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공무원도 성공하려면 미리미리 비즈니스용 골프를 배워놔야 하고 또 그런 곳에 얼굴을 자주 비춰야 인맥도 생긴다면서요. 처음엔 그 정도 취미야 할 수 있는 거지 싶어 놔뒀는데 남편은 점점 몇백이 넘는 골프용품을 사들이고 연습장에서 알게 된 모임을 쫓아다니며 제 카드로 비싼 술을 펑펑 사대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와 상의도 없이 7천만 원짜리 새 차를 뽑아오기도 했죠. 제가 화를 내니 그제야 남편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그깟 차량 골프용품 몇 개 사는 거 당신 벌이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액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비싼 아파트도 우리 부모님한테 턱턱 사드린 거잖아. 뭐? 내가 무슨 아파트를 턱턱 사드려?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나도 큰마음 먹고 마련해 드린 집인데 당신 예전엔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변했어?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잖아.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막상 돈을 좀 써보니까 확실히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사는지 알겠더라고. 삶의 만족도가 달라. 지금 사업 잘 된다고 언제까지 그러리란 법이 어디 있어. 정작 난 사업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더 돈을 아끼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사치하면 어떡해. 잔말 말고 앞으로 더는 차든 골프용품이든 사들이지 마. 내 카드도 다시 내놔. 앞으로 또 돈 가지고 문제 일으켰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구시렁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남편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집을 사준 일로 남편은 생각보다 제 벌이가 많다고 판단하고 돈을 쓰고 다닌 겁니다. 게다가 한 번 돈을 써보니 남편은 돈을 쓰는 맛에 물들기까지 했던 거예요. 제가 으름장을 놓은 덕에 남편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두 시누이마저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큰 신우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모자란다고 했고, 작은 신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힘드니까 시부모님의 용돈을 당분간 저와 남편이 오롯이 감당해 주길 바랬습니다. 게다가 경비 일을 구했다던 시부는 지각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직원이 짜증나 일을 그만두었다며 제게 용돈을 150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두 분이 먹곤 사셔야 하잖아. 당신 말 듣고 나 요새 씀씀이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버지 금방 일 구하신다잖아. 부탁해 여보. 어차피 길어야 몇 달일 테니 저는 남편의 부탁에 못 이겨 시부모님의 용돈을 잠시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큰 신우는 제게 전화해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새언니, 언니네 회사 웨딩 상품 저한테 무료로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명색이 웨딩업체 대표인데 신우이 결혼할 때 도움 좀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한 푼도 지원 못 해주시는데 예비 신랑 부모님이 전셋집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가 죽어서 그래요. 당시 마스크 시국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 사업장 사정도 좋진 않았어요. 때문에 곤란했지만 저는 결국 큰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크게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신우의 말대로 집안 차이가 심할 때 한쪽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새언니로서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외에도 큰 신우는 애를 낳고 출산 선물로 현금 500을 달라질 않나, 조카 돌 땐 고생한 자기에게도 선물을 달라질 않나 요구가 끝이 없었습니다. 출산 선물로 아기 침대도 브랜드 있는 걸로 해주고 조카 돌 땐 돌반지도 해줬건만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분명 재취업을 했으면서도 작은 신우는 종종 카드값이 밀렸다며 저에게 100, 200만 원씩 빌려가곤 갚지도 않더라고요. 곧 일자리를 구할 거라던 시부는 일자리를 구하긴커녕 매번 몸이 아프다, 일이 안 구해진다는 핑계만을 늘어놓았죠. 결국 어느 해의 시모 생일날 저는 또 돈돈거리는 신우들에게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다들 저한테 돈 맡겨놓은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용돈은 다 저한테 떠넘겼으면서 고마워하시지 못할 망정 왜 저만 보면 돈 얘기 못해서 안달이시냐고요. 여보, 그만해. 당신 돈도 잘 벌면서 애들한테 너무 박하다. 신우이도 가족인데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지. 처가의 장인 장모님은 종종 여행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자주 해드리고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껜 매달 그 큰돈을 용돈으로 드리잖아. 때 되면 원하시는 선물도 다 사드리고 가고 싶다던 해외 여행도 보내드리고 내가 친정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게 대체 뭐야? 아가씨들한테 오늘은 꼭 한마디 해야겠어요. 제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가족으로서 조금 챙길 순 있지만 제 돈이 아가씨들 돈은 아니에요. 그동안은 제가 우리 애들 아빠 동생들이기도 하고 제 가족이기도 하니까 야금야금 아가씨들이 빌려달라는 돈도 해줬었는데 이젠 끝이에요. 저한테 빌려간 돈 다 갚기 전엔 저 앞으로 100원도 못 빌려드려요. 아시겠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괜한 분란을 피하고자 가만히 있었더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한 저에게 기가 차게도 호통을 친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이해, 너 말 한 번 웃기게 한다. 그동안은 너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참았는데 듣자 하니까 돈은 무슨 너 혼자 버니? 우리 아들도 같이 버는 돈이잖아. 언제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게 사업 아니냐? 그에 비해 공무원인 우리 아들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이야. 때 되면 월급 오르지 철밥통이지. 은퇴하면 연금도 나오는데 너 지금 네 벌이만 믿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평생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아들이 가족한테 이제라도 잘 좀 하고 싶다는데 돈 좀 더 번다고 그걸 못하게 해? 너 그거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완전 유세 떠는 거라고. 유세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기고만장함이 하늘까지 닿을 기세니까 하는 말이다. 너 설마 집에서도 돈 가지고 우리 아들 길을 그렇게 팍 누르고 사는 건 아니지? 우리가 교원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우린 그 꼴 절대 못 본다. 여자란 자고로 남편 말에 복종하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내야 하는 거야. 돈 좀 번다고 남편 시댁 식구 어려운 줄 모르고 까불긴. 시부 또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혀를 차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제가 고마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돈을 퍼다 줬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웠죠. 더 이상 이 집안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수화 붙인 채 애들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돈 가진 유세가 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두 분한테 여태 드리던 용돈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생활빈 제 돈에서 빠져나가니 제 남편한테도 앞으로 일절 돈 안 줄 거니까 어디 아가씨들까지 셋이서 본인들 부모님 부양 잘 한번 해보세요. 아휴, 저 봐라. 끝까지 돈을 무기로 휘두르대는 꼴하곤. 그깟 돈 아범한테 받으면 그만이야. 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진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라.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는 듯 잘해줬으니 시모는 아마 며느리인 제가 조만간 자기들한테 납작 엎드릴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고마운 며느리라며 떠받들어 주더니 돈맛을 보자 탐욕도 부려야겠고 거기다가 자식들 자존심은 챙겨주고 싶은 욕심이 시부모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 같더군요. 사실 이곳에 다 적지 못했어도 그동안 남들이 다 가보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남들 다 가지고 있다던 명품백 한번 들어보고 싶다. 명품 시계 하나만 가져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둥 시부모의 불쌍한 척을 겸비한 돈 요구를 몇 번이나 들어줬었거든요. 무리한 요구인 건 알았지만 평생 일하랴 자식 키우랴 없는 살림에 고생한 두 분의 보상 심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해 자식된 마음으로 해드렸던 것들인데 저에게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을 거라곤 미처 상상도 못했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남편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꾹 참았습니다. 그 뒤 몇 개월간 저는 시댁에 일절 발걸음하지 않았어요. 제게 화가 났다고 시위하는 건지 시부모 또한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못 견디고 제게 전화를 해댄 건 시누이들이더군요. 새언니, 제발 그만 화 좀 푸세요. 저희 남편은 새언니가 그동안 저희 집에 잘해줘서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재산 한 푼 없다는 거 꿈에도 몰라요. 평범한 집안이라고 제가 거짓말했었단 말이에요. 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생활비에서 어떻게 50씩 몰래 부모님한테 드려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싫어요. 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호구되고 싶지 않네요. 돈 없다고 징징대던 건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치를 보니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랴 남은 돈으로 시부모 용돈 주고 자기 생활하랴 힘든 것 같더군요. 제 눈치만 슬슬 보던 남편은 은근슬쩍 저에게 시부모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싸늘한 제 눈초리에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전혀 걱정 않던 친정에 관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안부를 주고받았던 친정아버지는 대뜸 울먹이며 제게 이러시더군요. 아버지, 우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 결혼한 이 큰동생이 몇 년 전부터 일 그만두고 나한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했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왜 누나인 너한테 사업 자금 지원해줬으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주냐고 따지더구나. 똑같이 집을 해줬어도 서울 집값이 배는 비싸다면서 자식 차별하지 말라길래 내 마음 약해서 돈을 대준 게 화근이었어. 그 뒤로 몇 번이나 사업을 말아먹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기 받아주는 회사도 없고 살 길은 사업뿐이라고 몇 번이나 돈을 요구해갔다.
우린 손주 낳고 사는 큰며느리한테 미안해서 하는 수 없이 돈을 해줬어. 근데 나도 은퇴한 지 좀 됐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재산이 빠르게 축나더구나. 결국 지금 사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2억이나 더 대출받아서 네 막내 동생 결혼할 때 아파트까지 또 사줬다. 네? 아니 그럼 막내 결혼할 때 사주신 집값이 다 빚이었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너한테도 네 큰동생한테도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준 거라 하니까 자기 결혼할 땐 집 하나 못 받게 생긴 게 억울했나 봐. 게다가 막내 며느리가 식당을 크게 해서 돈도 잘 벌잖니. 일개 중소기업 회사원이라 벌이도 월등히 적은 자기가 집까지 못해가면 처가에서 무시받고 살 거라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돈으로 자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만 그래버렸다. 근데 분명 올해까지 적어도 5천만 원은 갚기로 했던 이 큰동생이 결국 한 푼도 못 갚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 다달이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이자까지 다 하니 더는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자식들 욕을 다른 데다 할 수도 없고 속이 너무 답답해서 너에게라도 털어놓으려고 전화했다. 그동안 집안 싸움 날까봐 너한테 숨겼던 건데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언젠가 넌 알게 될 거 아니냐. 매달 몇십만 원씩이라도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막내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돈 없다면서 그놈 요새 우리 전화 받지도 않는다. 아들놈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금수들이냐. 그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내가 간쓸게까지 내어준 결과가 결국 이거로구나.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선 그 아파트는 파세요. 그리고 빚 갚고 남은 돈은 우선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 제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만큼 좋은 곳은 못 돼도 적당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드릴게요. 네가? 아이고야, 됐다. 너한테 손 벌리려고 이런 전화한 거 아니야. 제 말대로 하세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제가 집 한 채 못 해드릴까 봐요. 시국 때문에 주춤했던 이쪽 시장도 요샌 오히려 결혼식 미뤘던 사람들까지 전부 늦은 결혼식 올리게 돼서 요새 저희 회사 매출 최고로 올랐어요. 아버지 딸, 아버지 덕에 성공한 사업으로 능력 꽤나 되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딸밖에 없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제 돈으로 해드리는 거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큰일에 대한 궁유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들리는 남편의 말은 제 뒷골을 띵하고 울리게 만들었네요. 에휴, 노인네들이 자식을 고생시키는구만. 그러게 왜 그렇게 뒷일 생각도 없이 돈을 펑펑 써댔대?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경악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현명하지 못하게 동생들에게 돈을 퍼주신 건 맞지만 그동안 시부모와 시누들이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남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요? 가시돋친 제 말투에 잠시 흠칫하는 것 같더니 이내 남편은 볼멘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상황에 꼭 그 비싼 집을 해드려야겠어? 누가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 집에서 밥 굶은 적 있어? 나도 우리 애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들잖아, 내가. 솔직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돈 한 푼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몇 달 동안 등 돌리고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나 요새 당신이 끄는 부모님 용돈 충당하느라 일할 때 밥 한 끼 사 먹는 돈도 아끼고 있어. 내 동생들도 자기들 사정 어렵다면서 이젠 20씩밖에 돈도 안 보냈단 말이야. 나 요새 골프장 강습도 못 나간다니까? 아, 그러니까 당신 부모 도와주고 당신 골프 칠 돈은 없는데 오갈 데 없게 생긴 우리 부모님을 굳이 도와줘야 하나 이거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뭐 말하자면 그렇지. 당신 부모님이랑 다르게
우리 부모님은 원래 우리 도움 없이 살기 힘든 분들이셨잖아. 근데 그 지원을 이렇게 단번에 끊어버리면 되겠어? 여보, 그러지 말고 장인 장모님 도와줄 거면 우리 부모님도 좀 도와줘. 따지고 보면 장인 장모님도 지금 일 안 하시고 계신 건 마찬가지인데 잣대를 너무 우리 부모님한테만 엄격하게 들이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은퇴하고 허리수술 받으신 거 몰라? 엄마도 아버지 몸 불편하셔서 옆에서 계속 간병하시고 보살피시느라 꼼짝도 못하신 거 알면서. 그리고 당신,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아파트 해드린 거 잊었어? 반면에 우리 부모님은 이 비싼 서울 아파트를 우리한테 해주신 분들이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가 지금 거기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드린다고 해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에 절반밖에 안 돼.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당신 진짜 못됐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데 평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안중에도 없어? 뭐 저번에 우리 어머니가 좀 뭐라고 했던 거?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아들 무시하는 며느리한테 잘한다 그래? 엄마 된 입장에서 못마땅하면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며느리가 돼서 그거 한마디 못 참고 용돈까지 끊어버리냐? 진짜 독하다 독해. 잔말 말고 우리 집에 용돈 다시 드리기 전까지 나 처가에 아파트 절대 못 해드려. 평생 고생한 걸 왜 며느리 돈으로 다 보답받으려고 하는 건데? 나 저번에 시댁 갔다가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몰래 베란다에 숨겨둔 골프 가방 봤어.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돈 한 푼 안 벌고 며느리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골프 배우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 거기다가 내가 그동안 해드린 명품 가방, 옷, 시계, 구두까지 월에 단돈 150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받아 쓰는 형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부모 취급을 안 해줬다고? 그랬으면 내가 저 비싼 것들을 다 해드렸겠어? 두 분 고생하면서 사신 거 아니까 나도 눈 딱 감고 그동안 요구 들어드리고 아가씨들도 도와줬던 건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니까 나도 참다가 참다 터진 거지. 그나마 애들 아빠라고 내가 당신까진 안 내쳤던 건데 방금 확실히 깨달았어. 자기 부모한테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집 해주고 사업까지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 같은 인간은 내 인생에서 영원한 아웃이야. 뭐? 아파트를 절대 못 해드려? 내 돈에 가다할 당신 입김 같은 건 단 1g도 없어. 여기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내 명의 집인 거 알지?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당신 식구들, 내가 당신 부모한테 해준 집은 당연히 안 건드릴 줄 알았나 본데 완전한 오산이야. 나 오늘 당장 그 집 내놓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 부모는 너희가 알아서 부양하고 살아. 뭐? 여보, 이혼이라니. 그 집을 내놓는다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어디서 살라고? 어? 내 알바야? 내가 왜 남들 당신 부모한테 집을 적선해야 돼? 이혼하고 네가 알아서 집 구해서 모시고 살던지 텐트라도 치시게 하고 살던지 알아서 해. 여보, 내가 미안해. 어? 내가 요새 부모님 용돈 드리느라 사는 게 빠듯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 장인 장모님 집 해드려. 아니, 아예 우리가 모시고 살까? 어? 우리 부모님 용돈 아예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집만은 건들지 말자. 어? 사람으로서 주거 공간을 빼앗는 건 도리가 아니지. 한참을 싸우다 보니 이놈은 아예 글렀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을 포함한 거머리 같은 그 집 식구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게 제 인생에도 애들 인생에도 훨씬 낫겠다 싶어 이혼을 선언했죠. 그러자 그제야 남편은 큰일 났음을 깨달았는지 제게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게 식다 못해 얼음장처럼 단단해진 뒤였어요. 도리?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뭔지 아냐? 고마움과 미안함을 잊지 않는 거야. 먼저 그 도리를 저버린 너랑 네 가족한테 내가 왜 도리를 지켜야 돼? 이제 남남이 될 사이인데. 당신 이 집에서 당장 안 나가면 나 당신 일하는 일터에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한 뻔뻔한 행동에 대해 다 까발릴 거야. 알았어? 그게 뭐, 우리가 뭐 당신한테 돈 좀 받아 쓴 거 말고 잘못한 게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거 있냐고. 없지. 근데 공무원은 평판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불법은 아니어도 당신 가족이 그동안 한 행동, 고의 인맥 좀 만들어 보겠다고 능력도 안 되는 골프 내 돈으로 배우러 다니고 이곳저곳 모임에 깔짝댔던 당신 행동. 그거 다 알려지면 당신 직장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난 무서울 거 없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테면 해. 근데 난 할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이혼 소송도 걸 거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랑 기생충들 이젠 지긋지긋하니까. 어디 직장에서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버텨봐. 그날 남편은 울기도 하고 제게 화도 내보면서 집에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태도가 강경하자 하는 수 없이 남편은 간단한 짐을 싸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가더군요. 자기도 직장에 알려지면 창피한 일인 것 정도는 알았던 거죠. 저는 겁먹은 애들을 달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들. 오늘만 엄마 좀 이해해 줄래? 너희들도 가끔 친구들이랑 다투지? 어른들도 화가 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안 맞으면 엄마 아빠처럼 부부에서 남남이 되기도 해. 근데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서로의 더 나은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란다. 나중에 너희가 더 크면 엄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엄마가 행복하려고 아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린 괜찮아요. 우린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요즘 맨날 인상만 쓰고 계시잖아요. 애들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라도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뒤 저는 전화로 부동산의 시댁을 내놨습니다. 위치가 좋고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여서 그런지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군요. 그날 점심시간에 득달같이 시모에게서 전화가 온 걸 보면 말입니다. 예 어머마. 지금 부동산에서 집 보고 갔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 설마 너 이 집 내놨어? 네, 애들 아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어머마, 너 아직도 우리한테 기분 상해 있니? 그렇다면 어른스럽게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하마. 그래, 그날은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그렇다고 늙은 시부모를 집에서 갑자기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너 사람들이 보면 천벌받을 며느리라고 손가락질 당해. 아, 저 애들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애들 아빠 집 나갔고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소송 걸려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 회사 바로 안 가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왔어요. 이혼이라고? 아이고 어머마, 너희 싸웠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도 아직 어린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랑 네 시애비 때문이라면 앞으로 우리 너한테 생활비 말곤 일절 뭐 해달라고 요구 안 하마. 네 시누이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못하게 하마. 그러니까 우선 부동산에 이 집 내놓은 것부터 취소하고 아범이랑도 얘기 좀 잘해서 화해해봐라.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이렇게 쉽게 갈라서고 말고 결정할 게 아니잖아. 저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모한테 집 해주고 용돈 주고 명품이든 뭐든 다 사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동안 도움 주셨던 저희 부모님 힘들 때 집 해드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랑 제가 왜 살아야 되죠? 부모님이 절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지랑 결혼도 한 거지 부모님 위에 지가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그러셨죠? 벌이도 안정적이고 연금도 턱턱 나올 남편 앞에서 고작 사업하는 저 같은 게 기고만장하지 말라고요. 사업하는 며느리는 돈 가지고 유세 부릴 일 없게 작별 인사 해드릴 테니까 그 잘난 공무원 아들 데리고 잘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제 벌이가 어머님 아들 벌이 10배는 되는 거. 그럼 이사 준비 잘하세요. 그 뒤 시모와 시부가 번갈아 가며 제게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아봐야 뻔한 말들 뿐일 테니까요. 시부모에게 연락을 받은 건지
한창 일할 시간이던 남편에게도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바로 우리 부모님 집을 내놨다고? 지금 우리 부모님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어젠 당신 겁박 때문에 우선 나오긴 했는데 나 이렇게 순순히 이혼 못 해줘. 당신 회사 그렇게 큰 데는 남편이 내 지분도 있다고. 알아? 그럼 쉽게 소송으로 가면 되겠네. 그리고 당신 부모 살 곳은 당신이 빨리 알아봐야 할 거야. 집 못 뺀다고 하면 사람 들어오는 날짜 맞춰서 내가 이사진 컨테이너 업체에 다 맡겨버릴 거거든. 물론 당신 짐도 마찬가지니까 거처가 정해지면 주소 보내. 짐 빨리 빼버리게. 아니면 다 버려버릴 거야. 두 시누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용돈도 보내기 싫은데 부모 거처까지 신경 써야 할 판이 되니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무시하던 전 아예 그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이혼하는데 시누이들과 대화할 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받아봐야 징징거리기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엔 저희 집 앞에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저는 집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경찰을 불러 그 둘을 쫓아버렸네요. 그런데 시누이들을 쫓아내자 이번엔 시부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하필 퇴근길에 딱 마주쳐버려 저는 시부모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는 절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고 매달리더군요. 어머마, 나랑 네 시애미랑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네 마음이 충분히 상할 만하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네 마음 풀어주려고 그 먼 거를 이렇게 달려왔다. 어머마, 우리가 원하고 없이 살다가 갑자기 좋은 곳에 살고 너한테 대접도 받게 되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우리가 우리 잘못 용서하고 너한테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하마. 그래 어머마, 에휴, 요즘 계속 사람들이 집 보러 오는데 나 무서워 죽겠다. 솔직히 나 다시 옛날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기 싫다. 그리고 그 집마저 지을 돈도 우리 수중에 없어. 여기 네가 사줬던 명품 가방, 옷, 시계 죄다 가져왔어. 이거 전부 돌려줄 테니까 우리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만 있게 해다오.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자꾸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두 분이 그동안 편하게 누리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이젠 아시겠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제가 두 분께 대가 없이 잘해드렸던 건 절 존중해주는 남편 부모님일 때 이야기죠. 이미 애들 아빠는 두 분처럼 돈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부모 안위에만 눈이 먼 사람이고 남남인 그 사람 부모님께 제가 더 이상 잘해드릴 이유는 더더욱 없겠죠? 가지고 오신 건 제 돈으로 드렸던 거니까 감사히 가져갈게요. 팔아서 저희 부모님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겠어요. 또 찾아오시면 그땐 아가씨들처럼 경찰차 타고 쫓겨날 테니까 더는 오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너무 냉정한 제 태도에 놀랐는지 시부모는 제 뒤를 쫓아 들어올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짐을 찾겠다는 핑계로 집에 쳐들어온 남편에 의해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마침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그놈의 골프채를 집어들고 아작을 내버리려 하시는 통에 그놈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놈은 제게 웬 빌라 주소 하나를 보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그놈의 짐을 전부 보내버렸네요. 시기를 보니 모텔을 전전했을 남편이 빌라를 구한 시기는 시부모의 집에 새 입주자가 들어갔던 시기와 맞물리더군요. 아마 길바닥에 나앉을 시부모를 모시려 급하게 집을 구한 것 같았죠. 가진 돈이 많이 없었을 테니 아무리 빌라라도 서울인지라 자가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아마 월세나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됐어요. 하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아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소송 끝에 저는 승소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놈의 골프 치랴, 골프 모임 쫓아다니랴, 정신 팔린 뒤론
애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던 사람이라 애들도 아빠를 따라가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맨몸으론 쫓아내지 못했지만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이 워낙에 많았기에 남편은 쥐꼬리만한 재산 분할밖에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한테 괜한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엄만 어때요? 두 분 오시기 전에 방 미리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빠 허리 때문에 두 분 침대에 특히 더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께 집을 해드리는 대신 아예 살던 집을 팔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 두 분을 서울로 모셨어요. 부모님이 거처하실 집을 알아보던 와중에 큰동생이란 놈이 어떻게든 돈 좀 더 마련해달라며 부모님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거든요. 그런 두 분께 다시 집과 노후 자금이 남은 걸 알면 동생 같지도 않은 두 놈이 찾아가 또 돈을 뜯어낼 것이 눈에 보였기에 부모님을 설득해 합가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한테 너무 큰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서연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애들만 집에 두기도 불안하고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는 와중에 다 같이 살면 오히려 걱정도 덜고 좋죠. 무엇보다 항상 옆에서 엄마 아버지를 지켜볼 수 있잖아요. 아휴, 이게 얼마 만에 우리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야. 딸 고서연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놈을 제 인생에서 쫓아내버린 그날 이후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저는 전보다 딱 2배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일찍이 품에서 떼어놨던 딸과 그토록 예뻐하던 손주들까지 함께 살게 되니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크 시국이 끝을 보이며 결혼하는 커플이 쏟아져 나와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제 두 남동생이었어요. 큰동생은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걸 알곤 이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더군요. 양심도 없이 또 사업을 말아먹고 돈을 요구하려고 찾아온 거죠. 저는 그놈에게 냅다 찬물을 끼얹으며 쫓아냈고 그놈은 지금 결국 빚만 잔뜩 남아 올케에게도 이혼당하고 다른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뜯어낼 돈이 없자 명절 때조차 부모님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이에요. 또한 막내는 돈 잘 버는 막내 올케의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게 되며 거의 머슴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없는데 왜 이혼을 안 하나 했더니 자긴 그래도 돈 잘 버는 아내 옆에 붙어 있을 거라네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 나올 게 없다는 것 같자 올케는 명절에도 저희 집엔 발길도 안 왔는데 등신 같은 막내 또한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부모님께 얼굴 보인 지가 오래죠.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며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두 남동생을 포기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 바보인 두 분 입에서 자신들에겐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요. 저는 속상해하시는 두 분을 안아드리며 제가 한 명이 아닌 3명 몫까지 효도하며 살겠다고 위로해드렸네요. 그렇게 부모님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던 와중 얼마 전 남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애들 때문에 연락처를 차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애들이 전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전 남편은 애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문제인가 싶어 전화를 받은 전 짜증이 확 솟구치고 말았네요. 여보, 잘 지내? 누가 당신 여보야? 용건만 말해. 왜 전화했어? 그게 있지? 여보, 사실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 뭐? 여보, 나 진짜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때 대출 받아서 마련한 그 방 2칸짜리 빌라 전셋집에 아직 살고 있거든? 처음엔 부모님하고 셋이 살아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상희가 이혼당하고 이 집에 짐 싸들고 쳐들어온 거야. 당신 큰 신우가. 걔가 매제 몰래 결혼 전 버릇 못 고치고 사치를 심하게 했나 보더라고. 매제는 능력껏 사는 거겠지 하고 뒀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매제 몰래 대출을 계속 받았던 거야. 결국 그거 들켜서 이혼당하고
직장 그만둔 지도 오래돼서 양육권도 빼앗겼다더라. 거기다 얼마 뒤엔 전셋집 보증금 빼서 밀린 카드값 갚았다면서 막내까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니까? 직장에서도 술 먹고 뻗어서 무단 결근하다 해고당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그 좁은 집에 5식구가 지내는데 난 동생들한테 방도 빼앗기고 지금 거실에서 지내. 지금 그 둘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놀고 먹고 있고 나만 박봉으로 뼈 빠지게 5식구들 부양하고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집에 가면 완전 구박땡이다. 내가 당신한테 잘하기만 했어도 우리 부모님 집도 안 뺏기고 부모님 용돈도 당신이 주고 있을 거고 자기들도 어려울 때 손 좀 벌릴 수 있을 거 아니니.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나만 보면 막 한숨을 쉬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고마움을 하나도 모른다니까. 여보, 나 당신하고 우리 애들하고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 나 우리 가족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제발 나 좀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남편으로서가 안 되면 우리 애들 아빠로서라도, 난 또 뭔 얘기라고. 애들이 보기 싫어해서 그동안 면접도 한 번 못한 당신을 내가 애들 아빠로서 필요로 해야 돼? 그리고 당신 가족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당신 모습 딱 이혼 전 내 모습인 거 알지? 당신 식구들은 애시당초 고마움이라는 걸 모르는 천면피들이야. 마치 우리 부모님 집 얻어드리고 싶어 했을 때 눈을 까디집던 당신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복한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 다가온 복도 복인지도 모르고 차버리는 사람들한테. 난 지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자식밖에 모르는 우리 부모님 대신 당신 부모한테 효도랍시고 이것저것 퍼졌던 걸 생각하면 아까워서 자다가도 막 이불을 걷어찬다고.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이딴 연락하지 마. 당신들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를 지금 책임지고 있을 뿐이니까. 만약에 애들이 당신 보고 싶다고 하면 면접 교섭권까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애들은 보게 해줄게. 근데 그거 왜 나한테 또 이딴 뻘소리 하려고 연락하잖아? 그럼 나 더는 안 기다리고 당신이 여태 안 보내던 양육비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양육비도 수틀려서 확 소송 걸어버리기 전에 알아서 마련해서 보내. 알았어? 끊어. 살다 이렇게 염치 없는 인간은 정말 처음 본다니까요. 그게 고작 며칠 전 일이라 이 글을 쓰면서도 콧김이 뜨겁게 뿜어져 나오네요. 그런 한심한 놈과 10여 년을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서 말이죠. 이렇듯 아픔이 따르긴 했지만 부모님도 저도 우릴 호구로 여기던 인간들을 떼어내니 차라리 한결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모님과 아이들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저는 다른 곳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진정한 제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에겐 휴지 조각 하나 내줄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할 줄 모르는 제 동생들, 그리고 제 전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들은 휴지 조각을 내어주면 이내 휴지 하나를 통째로 요구할 것이고 그 뒤엔 아예 화장실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을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저처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실수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저보다 현명하게 사람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아나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런 기생충에게 낭비하기엔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행복만큼 여러분 또한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